2026년 중반 쿠웨이트 국방부의 한 내부 보고서에서 이상한 숫자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시간당 운용 비용과 단일 위협 대비 소모 비용에 관한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그저 예산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순한 회계 장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지난 25년간 글로벌 공급망과 방위 산업의 흐름을 분석해온 전략가 이정훈입니다. 제 일은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의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와 그 기술적 헤게모니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워싱턴과 브뤼셀, 도쿄의 싱크탱크들이 내놓는 보고서들,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거대 기업들이 제시하는 기술 로드맵, 그리고 나토의 표준화된 군사 규격, 그것들이 바로 이 세계를 움직이는 단단한 골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시스템 자체는 견고하며 결국 스스로 복원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입수한 쿠웨이트의 내부 보고서 속 숫자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두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냉전 시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막아내기 위해 탄생했고 걸프전에서는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며 명성을 떨쳤죠. 문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쿠웨이트의 하늘을 위협하는 것은 더 이상 수백만 달러짜리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달러에 불과한 소형 드론, 비교적 저렴한 단거리 순항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 패트리엇의 대응 방식은 마치 최고급 대포로 모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발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을 소모해야 했고 복잡한 레이더 시스템은 드론대에 적어도 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는 바로 이 비대칭성의 함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우리가 굳게 믿어온 최강의 방패가 새로운 형태의 창 앞에서 심각한 전략적 비효율을 드러내고 있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를 보고도 변하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쿠웨이트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패트리엇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상징하는 정치적 아이콘이자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안보를 보장받는 일종의 보험 증서였습니다. 그들에게 패트리엇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관성이었고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는 아무도 IBM을 산다고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면 아무도 미제 무기를 산다고 비난받지 않는다가 됩니다. 미제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곧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설령 문제가 생겨도 세계 최강의 무기인데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가능하죠. 반면 새로운 공급자의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적 모험입니다.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은 경력을 걸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한 선택의 함정은 쿠웨이트 내부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무기 체계의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데이터를 데이터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자신들의 낡은 편견이라는 필터로 걸러서 해석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미국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익숙한 딱지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가능성보다는 익숙한 위험을 선호하는 것, 혁신이 가져올 이득보다는 그 과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그들은 다가오는 폭풍의 징조를 보면서도 낡고 삐걱거리는 우산 아래로 몸을 숨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국은 조용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청홍이로 알려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명료했습니다.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비용의 3분의 1 수준, 훨씬 빠른 배치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북한의 적어도 침투용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쿠웨이트가 직면한 바로 그 위협에 대한 맞춤형 해답이었던 셈입니다. 실사격 테스트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 지휘부의 회의실에서 나온 첫 반응은 감탄이 아니라 냉소와 의심이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 성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한국이 실전 경험이 있는 나라인가? 책상 위 데이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통합 방공망과 호환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제가 말한 편견의 필터입니다. 그들에게 저렴한 가격은 효율성이 아니라 낮은 품질의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새로운 설계 사상은 혁신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위험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심지어 압도적인 테스트 데이터조차 조작되었을 가능성으로 폄하되었습니다. 쿠웨이트군 내부의 소수 기술 관료들은 이 새로운 시스템의 잠재력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논리와 군 원로들의 관성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진실 대신 익숙한 거짓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편견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장되고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더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쿠웨이트 내부의 냉소적인 반응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그 시점을 전후하여 중동 지역의 주요 언론과 국방 전문 매체들에서 기묘한 패턴의 정보들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기술 분석 보고서들이 익명의 전문가들을 인용하며 한국산 방공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특정 전파 환경에서 심각한 오류 발생 가능성, 요격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실전 환경에서의 안정성 미검증,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잠재적 백도어 위험 존재. 이 주장들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웬만한 전문가들도 쉽게 진위를 가리기 힘든 기술 용어들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전의 패턴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사의 흠집내기, 즉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특정 상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지정학적 정보 공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 정보 공작의 배후에는 여러 세력이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 시장의 헤게모니를 잃고 싶지 않았던 서방의 일부 방산 복합체. 둘째, 이들의 로비를 받은 국제 국방 컨설팅 회사. 이들은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조작된 데이터를 합법적인 보고서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이 보고서를 받아 확산시킨 지역 언론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쿠웨이트군 내부의 정보 유출자였습니다. 고위 장교 한 명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내부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 시스템의 잠재적 우려 사항을 과장하여 외부로 유출했고, 이 정보는 곧 내부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정보 공작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던 소수의 기술 관료들은 이제 매국노 혹은 경험 없는 이상주의자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목소리는 거대한 거짓 정보의 파도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기술적 효율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국심과 안보에 대한 신념을 시험하는 정치적 전쟁터로 변화해버렸습니다. 결국 조작된 여론과 내부의 정치적 압박, 그리고 동맹국의 우려 섞인 조언 앞에서 쿠웨이트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혁신이 아닌 안정이었습니다. 즉, 기존의 패트리엇 시스템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죠. 표면적으로 이 결정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운용해온 익숙한 시스템이었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쿠웨이트의 왕실과 군 지휘부는 이 결정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눌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시간. 패트리엇 시스템의 전체 업그레이드와 신규 포대 인수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예상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쿠웨이트의 하늘은 사실상 낡은 방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둘째,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은 애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비용이면 한국의 신형 시스템을 3개 이상 구매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업그레이드가 과연 드론대와 적어도 순항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에 찬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논리가 새로운 시대의 위협에 건 마지막 배팅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을 외면한 채 과거의 영광과 익숙한 이름값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론과 논쟁의 시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실이 그들의 결정이 옳았는지를 증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몇 달 후 중동의 긴장은 예고 없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수의 고가치 미사일로 특정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술의 핵심은 과부하였습니다. 그날 새벽 쿠웨이트의 방공관제센터 스크린에는 수십, 아니 수백 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시속 200km 미만의 저속으로 비행하는 소형 드론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는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각기 다른 고도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비대칭전의 교과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값싼 드론대를 미끼로 던져 방공망의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키고 방어체계가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순간 진짜 위협인 탄도미사일로 핵심 목표를 타격하는 전술. 방공관제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표적 중 어느 것이 진짜 위협이고 어느 것이 미끼인지 식별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의 강력한 레이더는 본래 고고도, 고속으로 접근하는 전투기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느린 드론대는 그들에게 마치 레이더 화면의 노이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리는 관제센터 안에서 한 지휘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란 말인가? 그 순간 저는 몇 달 전 그들이 했던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적들은 바로 오늘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낡은 방패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창 앞에서 그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낼 운명에 처했습니다. 쿠웨이트의 방공 시스템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수많은 비행체가 혼란스럽게 움직였지만 패트리엇 시스템은 이 비정형적인 위협 앞에서 본래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고가의 요격 미사일들은 드론대를 향해 발사되었지만 낮은 속도와 작은 RC, S레이더 크로스 섹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드론들을 모두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드론 한 대를 요격하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이 허공에서 폭발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격 성공률이 그나마 유지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드론과 미사일의 물량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과부하되었고 레이더는 피로가 누적되어 오경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고가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은 애초에 대량의 저가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제센터의 지휘관들은 만견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스크린 상단의 깜빡이는 잔여 요격 미사일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교전 표적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만큼 누출 표적 숫자도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이 누출 표적들은 쿠웨이트 영공을 뚫고 들어가 핵심 석유 시설과 군사기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굉음과 함께 번개처럼 섬광이 터졌고 멀리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위성 이미지와 현장 보고서를 통해 속속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세계 최강의 방공망이라는 신화는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패트리엇은 강력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위협을 위한 강력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위협 앞에서 낡은 방패는 더 이상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전한 선택은 이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랍에미리트 UAE의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UAE 역시 유사한 형태의 드론대 및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공 시스템은 쿠웨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UAE는 불과 1년 전 쿠웨이트가 냉소적으로 거부했던 바로 그 한국산 천궁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UAE의 방공관제센터 스크린은 쿠웨이트와 같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시스템의 레이더는 소형 드론대를 정밀하게 추적했고 발사된 요격 미사일들은 마치 벌떼처럼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요격 성공률은 경이로웠습니다. 96%. 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국제방산시장에서 지난 수십 년간 봐왔던 어떤 수치와도 달랐습니다. 특히 복합 위협에 대한 실전 요격률이 90% 중반을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이정표적인 수치였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청홍 이 시스템은 드론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여러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요격률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패트리엇 시스템의 단일 위협 대응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시스템 배치 및 운용이 간편하여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UAE는 동일한 공격을 받았지만 쿠웨이트와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주요 시설은 안전했고 인명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중동 전역은 물론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UAE의 성공 사례는 단순한 무기 구매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전략가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미래를 읽었는가? 그리고 누가 변화하는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비했는가? 오랫동안 국제 질서는 소수의 강대국, 특히 미국이 제시하는 기술 표준과 전략적 사고방식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기술은 곧 최강의 기술이라는 명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의 비극과 UAE의 성공은 이 명제에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의 전략적 관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이 구축해온 시스템과 교리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드론과 저가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위협이 등장했을 때도 그들은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마치 벽돌집을 새로 짓는 대신 낡은 벽돌집에 값비싼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 없이 표면적인 개선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크고 비싼 무기를 가졌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위협에 적응하는가였습니다. 누가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닌 실제로 싸워 이기기 위한 기술을 만들었는가였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기존 강대국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브뤼셀, 도쿄의 국방 싱크탱크들은 긴급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대신 자국의 전략적 오판과 뒤처짐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이동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변화를 읽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답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속에서 피와 땀으로 체득된 독특한 전략적 철학의 결과였습니다. 흔히 빨리빨리 문화로 비하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한국의 생존 DNA이자 위기 대응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위협, 즉 북한이라는 존재와 국경을 맞대고 살아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냉검한 현실주의를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수치나 거창한 이론보다는 당장 실전에서 작동하고 즉시 배치될 수 있으며 빠르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추구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당장 싸워 이기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흐릅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였기에 기존 강대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기술을 단시간에 따라잡고 능가해야 했습니다. 이는 곧 속도와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벤치마킹에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청웅-2 시스템의 개발은 바로 이러한 한국적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패트리엇의 성능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도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이라는 특정 위협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가성비를 넘어선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제공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싼 무기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낡은 질서의 논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힘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나 역사적 배경보다는 위기 앞에서 증명되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승부하는 방식. 바로 이것이 세계가 간과했던 한국의 진짜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전략적 철학은 어떻게 구체적인 역량으로 전환되었을까요? 저는 이를 한국이 구축해온 독특한 속도와 신뢰의 생태계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는 비단 방위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분야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냈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입니다. 청웅-2와 같은 첨단 방공 시스템의 핵심은 정밀 레이더와 유도 장치입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며 축적한 초정밀 미세 공정 기술과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적의 미세한 드론이나 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었습니다. 둘째, 조선 및 중공업 분야의 생산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노하우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정해진 기한 내에 오차 없이 건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 역량은 복잡한 무기 체계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부품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넘어 생산하고 대량으로 빠르게 공급하는 능력이야말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군과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이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민간 기술이 방위 산업으로 빠르게 이전되고 군의 요구 사항이 신속하게 개발 과정에 반영됩니다. 이는 서방 선진국들이 겪는 관료주의적 절차나 민간 군사 기업 간의 장벽을 최소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과 실전 배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위협에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 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축적된 그 어떤 강대국도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인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패트리엇 시스템이 처참한 실패를 겪고 UAE의 한국산 시스템이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자 쿠웨이트의 고위층은 결국 스스로의 오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쿠웨이트의 고위급 국방대표단이 극비리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단순한 무기 구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오판에 대한 사과였고 한국의 기술과 전략적 통찰력에 대한 배움의 자세였습니다. 서울의 방위산업청 회의실 혹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그들은 겸허한 태도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퍼뜨렸던 근거 없는 소문과 폄에 대해 사과했고 이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때 그들을 무시했던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대응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의 과거 비난이나 폄하를 빌미로 압력을 가하거나 특정 조건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우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위협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상인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위상을 구축하려는 국가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공유를 제안했고 쿠웨이트의 현재 방어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보강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쿠웨이트의 국방 역량 자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승자로서의 오만함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파트너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공급자를 넘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 사태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 강대국들의 수도에서 이 사건은 심층적인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모델이 가진 한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패트리엇 시스템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모델은 강력합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엄청난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느리고 관료주의적입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전력화와 수출 과정은 복잡한 규제와 수많은 절차로 인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쿠웨이트가 패트리엇 업그레이드에 3년에서 6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이 안느림은 현대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정교합니다. 장인 정신과 완벽주의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무기 체계에 적용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 모델은 유연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과 경직된 기업 문화, 그리고 평화헌법이라는 제약 속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사태와 같은 비대칭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합니다. 방대한 인력과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무기 체계를 대량 생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모델의 가장 큰 약점은 전략적 신뢰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투명성 부족, 소프트웨어 백도어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 그리고 무기 수출 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사례에서 한국 시스템에 대한 허위 정보가 유포되었던 것처럼 중국은 그 자체로 불안정한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유럽은 표준화된 시스템과 오랜 군사 강국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 또한 뛰어납니다. 그러나 유럽 모델은 결정적 순간에 과감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여러 국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사항을 조율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단일 국가로서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국가별 이견 조율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공백 속에서 한국은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빠르고 실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대안. 한국은 이내 강대국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고 심지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각국의 전략가들은 자국의 시스템을 재검토하며 깊은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 사태는 단순히 특정 무기체계의 성능을 넘어 낡은 전략적 사고방식에 안주했던 세력들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패트리엇 시스템의 명성이었습니다. 한때 걸프전의 영웅으로 불리던 이 시스템은 새로운 위협 앞에서 비싸고 비효율적인 구시대 유물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 복합체는 자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보 공작에 관여했던 세력들 역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쿠웨이트의 내밀한 조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가담한 고위 장교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가장하여 허위 보고서를 유포했던 국제 컨설팅 회사들 또한 신뢰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문성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얻으려 했던 단기적인 이득은 장기적인 신뢰 상실이라는 훨씬 큰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낡은 지정학적 논리에 따라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를 폄하하고 과소평가했던 국가들의 전략적 오판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안보를 지킬 최적의 솔루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결과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국가로 여겼던 그들의 시선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화에 대한 둔감함과 지나친 자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냉혹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했지만 이미 시대의 흐름은 그들을 지나쳐가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의 비극과 UAE의 성공은 국제 방산 시장에 즉각적이고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저렴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96% 요격률이라는 UAE의 실전 데이터는 한국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자 새로운 표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과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한국산 무기체계, 특히 방공 시스템에 대한 문의와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쿠웨이트가 겪었던 것과 유사한 비대칭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고, 한국 모델이 제시하는 속도, 실용성, 신뢰성이라는 가치에 적극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서방 강대국들의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서방의 거대 방산기업 부스가 늘 인파로 북적였고 한국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 부스에는 각국의 고위 국방 관계자와 군 장성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이처럼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빠르게 배치하며 실전에서 그 효과를 증명했는지에 대한 성공 스토리와 전략적 통찰력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넘어 국제방산 시장의 작동 방식과 가치 판단 기준 자체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넘어 위협 대비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탄생한 것입니다. 쿠웨이트 사태와 UAE의 성공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라는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고객 국가나 동맹국의 일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핵심 기술과 검증된 역량을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심지어 특정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층위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조차도 이제 특정 전략 물자, 예를 들어 포탄이나 일부 정밀 부품, 그리고 빠르게 배치 가능한 방공 시스템 등에서는 한국의 엄청난 생산 능력과 기술력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한국이 없다면 특정 전략 물자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보고서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을 수혜국으로만 바라보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유럽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방위 산업 역량이 얼마나 취약하고 느린지를 절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신속하게 전력을 보강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때 한국은 빠른 생산 및 인도, 검증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대규모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에 국한된 플레이어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안보 공여국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한때 한국을 가르치려 했던 국가들이 이제 한국에게 배우고 한국과 협력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거대한 역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변방이 아니라 지정학적 격병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의 비극과 UAE의 승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 한국 모델이라는 새로운 발전 및 생존 모델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중경국, 나아가 강대국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모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위협에 대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인식입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기에
막연한 이상론이 아닌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남고 승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추상적인 안보 개념을 넘어 구체적인 기술 개발과 전력화로 이어지는 원동력입니다. 둘째,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실행 능력입니다. 빨리빨리 정신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적응 능력과 거대 프로젝트를 짧은 시간 안에 완수하는 역량으로 발현됩니다. 이는 미국의 관료주의, 일본의 경직성, 유럽의 비결정성이라는 한계와 명확히 대비됩니다. 셋째, 민간의 역량을 국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IT, 조선, 자동차 등 민간 산업 역량이 국방 분야로 빠르게 흡수되고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혁신 생태계가 안보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국제적 신뢰와 책임감입니다. 한국은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대해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불신과 대비되는 한국 모델의 핵심 강점입니다. 이러한 한국 모델은 단순히 방위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신속한 방역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의 안정적인 생산 능력,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위치 등 한국이 보여준 많은 사례들에서 이 모델의 핵심 가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낡은 강대국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지어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쿠웨이트의 비극적인 선택과 UAE의 경이로운 성공 사례를 통해 21세기 국제 질서의 본질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이 사건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거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한국을 잘못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경제적으로 성공한 작은 나라 혹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능숙하게 줄타기를 하는 지정학적 변수로만 간주되었습니다. 서방의 시선에서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잘 만드는 아웃소싱 기지였고 일부 국가들에게는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가는 한국의 진짜 힘, 즉 위기 속에서 증명되는 실질적인 역량과 전략적 통찰력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거창한 이념이나 과거의 영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냉철한 인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용주의,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 없는 속도와 효율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낡은 렌즈로 세상을 보면 새로운 강자는 결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패트리엇에 대한 맹신과 한국에 대한 편견은 결국 쿠웨이트에게 안보 공백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데이터와 실용적 판단에 기반하여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UAE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스스로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재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표준을 제시하고 그 길을 선도하는 리더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정훈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의 이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